우리가 보통 누군가의 건강 상태를 진단한다고 하면 막 아주 정밀하고 기계적인 과정을 떠올리잖아요. 엑스레이 필름에 하얀 선이 쫙 찍히고 의사가 그거 가리키면서 여기 부러졌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네, 맞아요. 부러졌거나 안 부러졌거나 이게 눈으로 확실히 보이고 범주화가 되니까 오히려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노화나 시니어의 삶이라는 영역으로 넘어가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 명쾌하던 엑스레이 기계가 딱 고장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달까요?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네, 우리가 대비해야 할 풍경이 단일한 질병이 아니라 주거부터 경제력 그리고 사회적 관계까지 막 복잡하게 얽힌 융합의 영역으로 바뀌는 거니까요. 보통 시니어나 노후라고 하면 신체적으로 쇠퇴하거나 돌봄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모습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사실 그게 가장 흔한 고정관념이죠. 고령화를 그냥 단순하게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인구 통계학적 현상으로만 바라보면 아주 큰 오류에 빠지기 쉽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분석해 볼 자료가 그 오래된 고정관념을 완전히 박살내줄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 바로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이 지난 하루 동안의 국내외 시니어 트렌드를 집약해서 분석해 주신 내용입니다. 네, 오늘이 2026년 5월 14일 목요일이죠. 어제 하루 동안 쏟아진 트렌드들을 쭉 보니까 와, 진화의 양상과 속도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이 자료 서두에 보니까 책은담의 한 구절이 인용되어 있던데요. 그 해가 이미 기울었어도 저녁 안개와 노을은 더욱 찬란히 빛나고 한 해가 저물어 갈수록 귤과 탱자는 도리어 더욱 짙은 향기를 머금는다. 저는 이게 오늘 트렌드의 핵심을 관통하는 아주 묵직한 철학적 닷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물학적인 시간은 저물어 갈지 몰라도 그 안에서 축적된 어떤 경험이나 자본이 뿜어내는 사회적 영향력은 오히려 지금이 가장 짙어지는 시기다. 이런 뜻이겠죠? 네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분들이 어떻게 시장의 흐름을 바꾸고 국가 제도를 재편하는 능동적 주체로 진화하고 있는지 그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시니어가 늘어난다가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지 그 기저의 메커니즘을 짚어보는 게 오늘 탐구의 핵심이 될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눈에 띄게 요동치고 있는 부동산이랑 소비시장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강남 아파트나 하이엔드 주거지의 기준은 엄청 명확했잖아요. 막 수입산 대리석 바닥에 유럽산 주방 가구, 그리고 역세권 같은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였죠. 그렇죠. 공간 자체가 권력이었던 시대니까요. 자재를 얼마나 고급으로 썼는지, 평수가 얼마나 넓은지가 모든 가치를 대변했었죠. 근데 어제 건설업계를 뒤흔든 뉴스를 보면 그 럭셔리의 기준이 아예 이동을 했더라고요. 현대건설이 압구정 3구역, 5구역 수주를 하려고 프라이빗 시니어 소사이어티인 더 클래식 500이랑 협약을 맺었어요. 그거 정말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아예 호텔식 시니어 케어 서비스를 이식하겠다는 강력한 승부수거든요. 진짜 대박인 거죠. 게다가 공교롭게도 같은 날에 서울의 첫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인 파르나스의 소유하남이 홍보관을 열었고요. 또 LG전자는 자신들의 주거 생태계 확장 전략의 핵심에 시니어 특화 서비스를 딱 배치했습니다. 하루 만에 건설, 가전, 서비스 업계가 동시에 시니어 케어를 외친 건데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와, 이거 진짜 본격적인 트렌드네요. 근데 예전에는 시니어 주거라고 하면 약간 요양원이나 도시 외곽의 실버타운처럼 의료복지 테두리 안에서 논의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아프면 떠나야 하는 일종의 수용시설 개념에 가까웠죠. 하지만 지금 등장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분들은 자산 규모가 막강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평생 살아온 도심의 인프라나 커뮤니티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는 액티브 시니어거든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비유하자면 비행기 이코노미에서 퍼스트 클래스로 업그레이드할 때 단순히 좌석 크기만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드웨어만 바뀌는 게 아니죠. 네, 탑승부터 내릴 때까지 전담 승무원이 밀착 케어해주고 맞춤형 식사 나오는 그 소프트웨어적인 경험 전체를 사는 건데 지금 주거의 럭셔리 기준도 집이라는 공간을 넘어서
건강관리, 간병연계, 문화 커뮤니티까지 다 묶인 라이프케어 번들로 완전히 진화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라이프케어 번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거대한 부를 쥐고 있는 계층한테 제대로 된 번들을 제공하지 못하면 하이엔드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아시아투데이에서는 이 현상을 시니어빌리티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는데요. 시니어빌리티요? 그거 약간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에서 파생된 단어 같은데요? 네, 아주 날카로우신데요. 기업들이 환경 문제를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핵심 비즈니스 역량으로 내재화했던 것처럼 이제는 고령화도 기업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비즈니스 모델로 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와, 시니어는 더 이상 국가가 부양해야 할 복지 수혜자가 아니라 자아실현이나 질 높은 경험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주력 세대가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금융이나 유통 등 전방위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자료에 나온 사례들을 봐도 소비의 질적 변화가 엄청 뚜렷하더라고요. NH농협은행은 우수고객 세미나를 하는데 딱딱한 은퇴 설계 강연만 하는 게 아니라 전통주 체험 같은 문화 소비를 결합했고요. 우리은행은 연금 수급 계좌 관리를 시니어 친화적으로 완전히 비대면 개편을 했어요. 네, 지방 쪽 움직임도 아주 흥미롭죠. 포항에서는 시니어 모델들이 명소를 런웨이 삼아서 패션쇼를 열고 동서울 농협은 배움에 목마른 분들을 위해 시니어 아카데미를 개강했습니다. 오, 진짜 과거에 에이지테크가 막 혈압 재고 낙상 방지하는 의료기기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한 라이프스타일 산업으로 넘어왔네요. 네, 기업의 시선이 돌봐야 할 약자에서 취향을 만족시켜야 할 VIP로 완전히 이동한 겁니다. 진짜 엄청난 변화네요. 이렇게 거대한 자본을 굴리고 역동적으로 소비하는 주체라는 건 완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약간 의문이 하나 드는데요. 어떤 부분이죠? 보통 이분들의 에너지를 소비에만 국한해서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자료 다음 섹션을 보니까 시니어들이 노동 현장, 그러니까 생산의 최전선으로 엄청 공격적으로 복귀하고 있더라고요. 아, 일자리 말씀이시군요. 네, 보건복지부가 2026년 1분기에 노인 친화 기업 23곳을 신규로 지정했다는 발표가 있었죠. 향후 5년간 700명 이상의 전문적인 노인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제가 좀 삐딱하게 현실적인 의문을 제기해봐도 될까요? 네, 얼마든지요. 기업들이 굳이 복지부 인증까지 받아가면서 고령자를 고용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솔직히 요즘 기업 평가에 필수적인 ESG 경영 점수 따려고 일종의 착한 기업 코스프레하는 건 아닌가? 약간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아,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과거 노인 일자리들이 주로 공건근로 성격이 강했으니까요. 막 길거리 쓰레기 줍기나 단순 노무 같은 시혜적 복지 중심이었죠. 네, 그러니까요. 과연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싶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의 면면이나 직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업들의 셈법이 단순히 착한 이미지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채용은 항만 하역, 식품위생, 건설 안전 현장처럼 고도의 실무 지식이 요구되는 핵심 분야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자료에 나온 신선대감만타 터미널 사례를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아, 부산 항만에 있는 그 컨테이너 터미널이요? 거기 엄청 거대한 크레인 막 오가고 수십 톤 화물 움직이는 진짜 위험한 현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찰나의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아슬아슬한 곳이죠. 근데 이 터미널이 평생을 항만 현장에서 일해온 퇴직자들을 안전감독 인력으로 재고용했습니다. 오, 왜 하필 퇴직자들을요? 항만이라는 공간 자체가 날씨나 기계음의 미세한 떨림, 바람 방향 같은 변수가 무한한 곳이거든요. 20대 신입사원이 안전 매뉴얼 백날 읽고 최첨단 센서 달고 다닌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파악할 수 있는 현장이 절대 아닙니다. 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딱 현장에 들어섰을 때, 저 크레인 모터 소리가 평소랑 다른데? 지금 바람 부는 방향에 저렇게 컨테이너 쌓으면 무너지겠는데? 이걸 본능적으로 딱 감지하는 그런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학문적 지식이 아니라 오랜 경험으로 몸의 감각에 새겨진 암묵지를 활용하는 거죠. 야, 그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라는 게 진짜 무시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암묵지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단기간에 교육할 수도 없는 대체 불가능한 기업 자산입니다. 기업은 중대재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서 좋고 퇴직자는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현장에 복귀하니까 이건 철저한 경제적 윈윈 인셈이죠. 와, 그렇네요. 착한 코스프레가 아니라 진짜 철저한 계산이 깔린 거였네요. 게다가 이런 일자리는 고령 1인 가구의 아주 근본적인 위기를 해결해 줍니다.
노년기에 겪는 4가지 고통을 삶의 사고라고 하는데요. 가난, 질병, 고독, 무의가 있습니다. 무의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 무의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게 할 일이 없다는 무의의 고통이거든요. 자신의 쓸모를 증명할 수 있는 일자리는 고독을 지우고 사회적 연결감을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백신입니다. 아, 경남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7만 5천 개 노인 일자리를 운영하는 것도, 그리고 기아대책이랑 LG화학이 운영하는 유튜브 대담회에서 이런 해법 논의하는 것도 결국 이 무의의 고통을 사회적 자산으로 치환하려는 아주 거시적인 움직임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또 다른 거대한 장벽이 하나 생각납니다. 항만에서 안전감독도 하고 런웨이도 걷고 하려면 이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육체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하잖아요. 육체적 쇠퇴를 방어해줄 돌봄이나 의료 시스템 말이에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흔히들 그냥 인력 막 대거 투입해서 병원 더 짓고 요양보호사 팍팍 늘리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 그게 바로 인력 투입이 만능 열쇠라는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 착각의 결과가 어떨지 궁금하시다면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맞은 일본 사례를 보시면 됩니다. 일본은 상황이 어떤데요? 데이터가 꽤 심각합니다. 신규 취업자의 절반이 의료나 돌봄 분야로 막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지난 30년 동안 이 분야에 투입된 노동력이 무려 2.4배나 증가했습니다. 와, 2.4배요? 노동력이 그렇게 늘었으면 서비스 질이나 효율도 엄청 비약적으로 상승했겠네요? 바로 거기서 생산성 역설이 발생합니다. 인력은 2.4배 늘었는데 생산성은 오히려 13%나 곤두박질 쳤거든요. 헐, 13% 하락이요? 아니, 인력이 그렇게 늘었는데 왜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아, 혹시 돌봄이라는 게 제조업 공장처럼 기계 도입해서 컨베이어 벨트 돌리듯 속도를 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어서 그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밥 먹여드리고 대화 나누는 시간을 물리적으로 단축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바로 보몰의 병이 작용하는 서비스업의 전형적인 한계입니다. 아, 사람의 손길이랑 감정 노동이 필수적이니까 기존 산업 논리로는 효율이 안 나오는 거군요. 네, 인력만 무작정 쏟아부으니까 현장 종사자들은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이직률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 서비스 질은 파편화돼서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심지어 물가랑 요양 비용이 올라서 이제 일본 현지에서는 시설에 한번 들어가면 평생 안심이라는 공식도 깨졌어요. 건강이나 재정 상태에 맞춰서 계속 거주지를 유동적으로 옮겨 다녀야 하는 불안한 시대가 된 거죠. 와, 진짜 엄청난 경고등이네요. 사람만 무작정 갈아놓는 방식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게 딱 숫자로 증명된 셈이잖아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까 일본의 그 13% 하락이랑 완장 대비되는 이른바 16%의 기적이라는 국내 데이터 보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네, 이 한국의 데이터가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 발표에 따르면 병원이랑 지역복지관이 손을 잡고 통합적인 돌봄을 제공했더니 노인분들의 건강 지표가 평균 16%나 향상됐다고 합니다. 진짜요? 아니, 어떻게 병원이랑 복지관이 프로스터 협력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16%라는 생물학적 개선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동안 우리 돌봄 시스템의 문제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시스템이 완전히 분절되어 있었거든요. 의사는 진료실에서 혈압이나 당뇨 수치 같은 것만 보고 약을 처방하죠. 네, 그렇죠. 반면에 복지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그 어르신 댁 냉장고가 비어 있다거나 우울증 때문에 식사를 거르신가는 아주 중요한 생활 데이터를 알고 있어요. 문제는 이 두 가지 데이터가 만날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아, 잠깐만요. 그 약간 대학교 때 하던 최악의 조별 과제 같네요. 자료조사하는 사람, PPT 만드는 사람, 발표하는 사람이 서로 아예 소통 없이 각자 파트만 덜렁 해오니까 결과물이 엉망진창 되는 것처럼요. 진짜 너무 찰떡 같은 비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분절된 시스템을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지사가 어르신이 요즘 식사를 못해서 기력이 떨어지셨어요 라고 병원에 공유를 해주면 병원은 단순히 만성질환 약만 주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영양수액을 놔드리거나 낙상 방지 지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중에 응급실 실려갈 만한 큰 사고를 사전에 미리 차단하는 거군요. 그렇죠. 인력을 더 무식하게 투입한 게 아니라 기존 자원들이 가진 정보를 연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 비용은 줄이고 건강은 획기적으로 개선해낸 겁니다. 야, 바로 그거네요. 예방적 차원의 아주 촘촘한 그물망. 최근에 시행된 통합돌봄 지원법이 이런 데이터 교류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면서 전국적으로 아주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네, 움직임이 아주 빠릅니다.
어제 하루에만 양천구가 복지관 3곳이랑 돌봄 협약을 맺었고요. 속초, 오산, 울진, 영천, 거창, 광명 이런 지자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은 외로움 해소, 경기도는 간병비 경감, 광주는 의료 결합 이렇게 지역 맞춤형으로 정교하게 전략 짠다는 게 진짜 인상 깊어요. 일본의 실패를 아주 좋은 반면교사로 삼은 거죠. 무작정 시설 수용이나 인력 확충에 매달리지 않고 내가 살던 지역사회 안에서 연속적으로 돌봄을 제공받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구조로 방향을 아주 잘 틀었습니다. 네, 정말 다행이고 든든한 소식이네요. 자, 근데 청취자 여러분, 시스템이 촘촘하게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결국 우리 몸의 시계가 흘러가는 걸 근본적으로 늦출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비결이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네, 아마 다들 기다리셨을 텐데요. 오늘 분석 자료에 담긴 마지막 정보가 진짜 충격적입니다. 거창한 첨단 의료시설도 아니고요. 헬스장에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근육 짓는 혹독한 훈련도 아닙니다. 네, 바로 영국의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 UCL 연구진이 발표한 문화 처방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문화 처방이요? 네, 주 1회 미술관을 방문하거나 전시, 음악회 같은 문화예술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생물학적 나이가 무려 최대 1년이나 더 젊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깐만요. 진짜요? 런닝머신 위를 죽어라 뛰는 유산소 운동보다 주말에 조용히 미술관 가서 그림 감상하는 게 노화를 늦추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그냥 기분 좋다 하는 플라세보 효과가 아니라 실제 생물학적 나이를 되돌리는 구체적인 의학적 기제가 진짜로 있는 건가요? 놀랍게도 정말 있습니다. 보통 노화를 늦춘다고 하면 근육량을 늘린다거나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 신체적인 개인만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영양제 먹고 운동하고. 하지만 노화를 촉진하는 가장 강력한 적은 세포 산화와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보거나 음악에 깊이 몰입할 때 우리 뇌의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면서 도파민이 분비되고요.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아주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오, 뇌에서 아예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군요. 게다가 다른 사람들이랑 공간을 공유하면서 그 예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유대감 있잖아요. 그게 혈압을 낮추고 면역 체계까지 강화해 줍니다. 와, 이게 단순히 마음이 평화롭다 수준이 아니네요. 신경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아예 세포의 손상을 막아내는 철저한 생물학적 방어기제였어요. 맞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진짜 병원에서 어르신 하루 30분 걷고 약 꼭꼭꼭 드세요. 대신에 어르신 이번 주말에는 베토벤 교향곡 듣고 오르세 미술관 전시 다녀오세요. 이렇게 처방전 써주는 날이 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게 바로 소셜 프리스크라이빙, 문화 처방의 핵심입니다. 야, 문화 처방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낭만적인데 그게 과학의 정점에 있다는 게 진짜 소름 돋네요. 네, 자료에 같이 소개된 매일 과일 한 그릇과 커피 한 잔을 챙겨 먹는 습관. 이게 세포 노화 위험을 절반으로 낮춘다는 연구도 완전히 같은 맥락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돈이나 고통스러운 인내를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상 속에서 느끼는 미각의 즐거움이나 예술적 자극이 우리 뇌랑 세포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연구 결과들은 앞으로 국내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강력한 근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단순히 보건소에서 혈압약 타가는 생존 중심의 복지가 아니라 보건소랑 문화회관이 결합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자체를 끌어올리는 복합 돌봄 모델로 진화해야 한다는 거죠. 와, 오늘 이 자료들 쭉 종합해 보니까 진짜 거대한 퍼즐이 딱 완성되는 느낌이 듭니다. 초반에 김영래 편집장님이 요약해 주신 오늘의 핵심 트렌드 한 줄을 다시 꺼내볼 수밖에 없겠네요. 시니어는 더 이상 돌봄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주거, 소비, 건강, 일자리 모든 영역에서 시장과 제도를 동시에 움직이는 능동적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주 완벽한 요약이죠. 네. 단순히 오래 사는 사회를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존엄하고 역동적으로 나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도 이 긴 분석을 들으시면서 혹시 이 이야기를 그냥 지금 노인 세대나 정책 만드는 사람들 이야기지라고 생각하셨다면 관점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맞아요. 남 얘기가 아니죠. 네, 오늘 우리가 파헤친 진화하는 주거 형태, 암묵지를 활용하는 일자리,
데이터가 연결된 통합 돌봄, 그리고 세포를 젊게 하는 문화 처방까지 이 모든 건 청취자 여러분이 머지않아 직접 딛고 서게 될 미래의 인프라입니다. 내가 평생 축적한 경험을 어디서 나눌지, 어떤 커뮤니티에서 교류할지를 지금부터 주도적으로 설계해 보셔야 해요. 맞습니다. 고령화라는 게 단순히 우리 몸의 배터리가 방전되는 우유란 쇠퇴기가 아니라는 걸 오늘 수많은 데이터와 과학이 증명해줬잖아요. 일상에서 예술의 아름다움에 반응하고 사회 속에서 나의 쓸모를 확인하고 또 촘촘하게 연결된 시스템 위에서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가는 아주 찬란하고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처음에 소개했던 책은담의 묵직한 통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해가 기울어 갈 때 노을은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한 해가 저물어 갈 때 귤과 탱자의 향기는 가장 깊어진다고 했죠.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뿜어낼 그 찬란한 빛과 깊은 향기를 위해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문화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네, 다들 한 번쯤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하루 일과 마치고 퇴근하시는 길에 평소처럼 무거운 비타민 영양제를 고르는 대신에 이번 주말 나를 설레게 하고 내 세포를 깨워줄 전시회 티켓 한 장을 검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 티켓 한 장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강력한 노화 방지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를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